일부 백년의 가보가 깨지던 날, 추석 새벽 4시, 김영숙은 부엌에서 홀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웠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영숙의 주름진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만은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영숙은 작게 한숨을 쉬며 송편 반죽을 빚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명절은 더 이상 기쁜 날이 아니었거든요. 가족이 모이는 날이지만 영숙에게는 시험을 치르는 것 같은 긴장된 하루였습니다. 찬장에서 쌀가루를 꺼내면서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10년째 혼자서 명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함께 준비하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영숙 혼자만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손맛이 최고야. 아들 준혁이 어렸을 때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던가요? 아들의 칭찬 한마디에 며칠 밤을 새워도 피곤한 줄 몰랐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엄마의 음식을 칭찬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대놓고 불평했습니다. 영숙은 정성스럽게 나무를 다듬으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5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여보,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영숙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제삿날. 그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새벽 5시가 되자 영숙은 제사상 차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상 차림법대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특히 조심스럽게 다룬 것은 백자제기였습니다. 영숙의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1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가보였죠. 어머니, 제가 이 제기를 잘 지키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셨듯이 저도 언젠가는 민정이에게 물려줄 거예요. 영숙은 제기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과연 민정이가 이 제기의 가치를 알아줄까? 아침 7시, 영숙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잠시 의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갈비찜, 삼색나물, 동그랑땡, 탕국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으니까요. 그때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일어난 모양이었어요. 영숙은 급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왜 맨날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소란을 피우세요? 거실로 나온 민정의 첫마디였습니다. 잠옷 차림의 민정은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정아. 오늘은 제사가 있어서. 제사. 맨날 제사 타령이에요. 21세기에 무슨 제사를 이렇게 거창하게 해요?
민정은 차려진 제사상을 보며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이런 걸 다 차려놨네요? 어머니, 대체 언제까지 이런 구시대적인 짓을 하실 거예요?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정아, 오늘은 아버님 제사날이잖아. 1년에 한 번뿐인데 정성이 중요한 거야. 정성이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미신적인 행사 때문에 며칠씩 고생하는 게 말이 돼요?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하거나 아예 안 해요.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제사상으로 다가가 음식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나물들도 다 사서 하면 되는데 왜 일일이 만들어요? 전도 마트에서 사면 되고 과일도 너무 많이 올렸어요.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요? 영숙은 속으로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싸워서 좋을 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민정의 시선이 제사상 위의 백자 제기에 멈췄습니다. 아, 또 이 낡은 그릇들. 볼 때마다 짜증나요. 이런 구닥다리 그릇에 음식을 담아 놓으니까 더 촌스러워 보여요. 민정은 백자 제기 중 하나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정아, 조심해. 그건 뭘 조심해요? 그냥 낡은 그릇이잖아요. 이런 거 다 버리고 새로 사야 해요. 요즘 예쁜 그릇 많은데 왜 이런 걸 고집하세요? 민정은 제기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런 게 뭐가 좋다고.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안 돼. 그건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가보야. 내 시할머니께서 직접 물려주신. 영숙이 급하게 제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오히려 더 세게 제기를 잡아당겼습니다. 갑오? 이딴 게 무슨 갑오예요? 그냥 낡은 그릇이잖아요. 이런 걸 갑오라고 모시고 있으니까 집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영숙은 필사적으로 제기를 지키려 했고 민정은 그런 시어머니가 우스워 보였는지 더욱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놓으세요. 이딴 낡은 관습 때문에 우리가 왜 고생해야 하냐고요.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그 순간 와장창 백자 제기가 민정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갑오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얀 파편들이 거실 바닥에 별처럼 흩어졌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흩어진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다리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숙의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직접. 영숙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민정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이나 주우면서 울고 계시네요. 겨우 그릇 하나 깨진 걸 가지고 정말 한심해요. 한심하다고? 이게 그냥 그릇이 아니야. 우리 집안의 역사가 정신이 담긴. 그만하세요. 그런 구닥다리 정신 때문에 이 집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봐요. 이 집에서 문제 만드는 건 어머니뿐이에요. 그때 안방에서 준혁이 나왔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듯한 얼굴이었지만 거실의 상황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영숙은 아들을 애타게 바라봤습니다. 아들이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자신의 편이 되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준혁아, 내 할머니가 물려주신 제기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보가,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조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깨진 건 깨진 거죠. 그걸로 뭘 어쩌겠어요? 준혁아, 이게 그냥 그릇이 아니야. 내 증조 할머니부터 대대로. 알아요, 알아. 하지만 이미 깨졌잖아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준혁의 차가운 말에 영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정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오빠 말이 맞아요. 어머니는 너무 과거에만 집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 전통을 지키는 게 왜 발전이 없는 거니?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게 왜 나쁜 거야? 영숙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준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제사도, 이런 옛날 물건들도 다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고? 네. 우리도 우리 삶이 있어요. 매번 명절 때마다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지쳤어요. 영숙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것들이 아들에게는 그저 부담이었다니. 그럼 내가 부담이라는 거니? 영숙의 떨리는 목소리에 준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차라리 이 집에서 나가주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잘못 들었을 거라고,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했니? 엄마가 계속 이렇게 옛날 방식을 고집하시니까 우리도 힘들어요. 민정이도 스트레스 받고, 차라리 따로 사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백자 조각처럼 그녀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서 너를. 그만하세요. 그런 얘기로 저를 묶어두지 마세요. 저도 이제 제 가정이 있어요. 준혁의 단호한 말에 영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선 영숙은 깨진 백자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손수건에 쌌습니다. 알았다. 내가 나가면 되는 거지. 영숙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정은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속이 시원하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영숙의 방에는 많은 것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기에 자신만의 것이라고는 거의 없었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한 번 꺼냈던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옷가지 몇 벌과 소중한 사진들, 그리고 깨진 백자 조각들을 정성스럽게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서랍장 가장 안쪽에 숨겨둔 통장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유산과 그동안 아껴 모은 돈이 들어 있었죠. 마지막으로 영숙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제사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게 됐어요. 영숙은 영정 사진도 보따리에 넣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준혁과 민정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사상은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것을 지킬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실 건지 연락처라도. 준혁이 마지못해 물었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걱정 마. 갈 곳은 있으니까. 사실 당장 갈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영숙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 남편과 함께 꿈을 꾸었던 곳, 아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곳,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영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고 혹시라도 아들이 불러주기를 바라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것 같았으니까요.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영숙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말 혼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 있었고 차에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남자는 영숙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영숙 선생님이십니까? 영숙은 낯선 남자를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누구시죠?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시네요. 저예요, 한동훈입니다. 영숙은 그 이름을 듣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동훈,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40년 전 선생님께서 담임하셨던 6학년 3반 한동훈이요. 매일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서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에 나가 있던 그 순간 영숙의 기억 속에서 작고 마른 소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셔서 늘 배를 골턴 아이. 영숙은 그 아이에게 매일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주곤 했었죠. 동훈이? 정말 그 동훈이니? 네, 선생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선생님을 찾으려고 얼마나 오래 수소문했는지 몰라요. 영숙은 눈앞의 중년 남자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비싼 양복에 고급 시계, 그리고 뒤에 서 있는 고급 세단과 운전기사. 그 작고 가난했던 소년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다니. 어떻게 날 찾았니? 선생님이 은퇴하신 후 연락이 끊겨서 정말 찾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얼마 전 동창회에서 선생님이 이 동네에 사신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이 추석이라 혹시나 해서 찾아왔는데 정말 만나게 되다니. 동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감격스러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40년 전 제자는 이렇게 자신을 찾아왔는데 정작 친아들은. 동우는 영숙의 보따리와 붉은 눈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무슨 일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동우는 선생님의 상황을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명절 아침에 보따리를 들고 나오는 모습,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표정. 선생님, 제 차에 타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선생님, 제발요. 40년 동안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세요. 그때 준혁과 민정이 대문 밖으로 슬그머니 나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급차와 양복 입은 남자, 그리고 정중하게 영숙을 모시는 모습에 둘 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동우는 영숙의 보따리를 정중하게 받아들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 집에 방이 많습니다. 편하게 지내시면서 천천히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세요. 영숙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동훈의 진심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당장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차에 오르기 전 영숙은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혁과 민정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동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선생님을 찾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교육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재단? 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제가 선생님께 받은 도움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만들었죠. 영숙은 놀랐습니다. 그 작고 가난했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니.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선생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영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부 4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 2개월 후 서울 중심가의 한 호텔 대연회장. 김영숙 교육재단 창립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언론사 기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영숙의 모습은 2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품위 있는 정장을 입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죠. 더 이상 눈치 보며 움츠러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 교육재단 이사장 김영숙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4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을 위해 살았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제가 뿌린 교육의 씨앗에 있다는 것을요. 영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단상 옆에 전시된 유리 진열장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정성스럽게 복원된 백자 제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그릇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깨진 것도 정성을 다해 다시 이어붙이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재단도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이어붙이는 일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동훈 회장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김영숙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가난해서 점심을 굶던 저에게 매일 도시락을 나눠주셨고 공부를 포기하려던 저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동훈아, 너는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믿는다.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밥을 나눠주신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사랑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청중석에서는 훈훈한 이야기에 감동한 사람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재단은 단순히 장학금만 주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고 꿈을 키워주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제가 교사로서 못다한 일들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창립식이 끝난 후 리셉션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숙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저도 후원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영숙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가족분들은 안 오셨나요? 이런 뜻깊은 날에.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이제 더 큰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만날 아이들이 모두 제 가족이에요. 한편 준혁과 민정은 집에서 TV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감동의 스승과 제자 이야기로 대서특필하고 있었죠. 여보,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민정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런 분이셨다니. 그 한동훈 회장이 그렇게 큰 기업 회장인 줄도 몰랐고, 준혁은 아무 말 없이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당당하고 행복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는 늘 조심스럽고 눈치 보던 어머니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다니. 오빠, 우리 어머니께 연락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사과하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어머니가 받아주실 것 같아? 며칠 후, 준혁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준혁은 재단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접수처에서부터 막혔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사장님은 사전 약속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아들입니다. 꼭 만나야 해요. 잠시만요. 직원이 확인 전화를 한 후 돌아왔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만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준혁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을 거부할 줄은 몰랐습니다. 6개월 후, 김영숙 교육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선발해 장학금과 멘토링을 제공했고, 방과 후 교실도 운영했습니다. 영숙은 직접 아이들을 만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매일이 보람차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영숙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선생님, 우리 할머니다. 아이들은 영숙을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영숙도 그 호칭이 좋았습니다. 우리 예쁜 아이들, 오늘은 뭘 배웠어?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일기 썼어요. 한 아이가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할머니가 최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순수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날 저녁 영숙은 한동훈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정말 행복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 선생님 덕분에 벌써 수백 명의 아이들이 희망을 갖게 됐어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훈아, 고마워. 내가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제가 더 감사하죠.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요. 그때 한동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가족분들은 연락이 없으신가요? 영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란다.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지. 나는 이제 더 큰 가족을 얻었어. 1년 후, 김영숙 교육재단 1주년 기념식.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열렸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아이들과 학부모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무대에는 영숙이 복원해둔 백자재기가 다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깨졌지만 다시 일어선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청중석에서 한 학부모가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아이가 이사장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희망을 갖고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이도요. 이사장님이 진짜 할머니 같다고 매일 이사장님 이야기를 해요. 여기저기서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그 모든 것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영숙은 혼자 조용히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기념식 소식을 듣고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 왔어요. 준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영숙은 아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이미 마음을 정리한 지 오래였습니다. 준혁아, 나는 이제 괜찮아. 너도 내 인생을 잘 살아가렴.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 모시고. 아니야.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아. 너는 내 가정을 잘 지키고 나는 내 일을 하며 살게. 영숙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원 끝에서 한동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다 정리됐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새로운 지역에 방과 후 교실을 여는데 함께 가시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영숙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경은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깨진 조각도 다시 이어붙이면 새로운 아름다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언젠가는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